그러면 저 새로 흉터 생기는 거예요? 모양이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네 마음에도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좋습니까? 성형외과는 모양이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모양이 제일 중요하죠. 가슴 거상 수술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거상이 들거의 위상 아닙니까? 아, 머리 아픈데 벌써부터. 그래서 아마 지루한 강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든다. 가슴을 들어라. 가슴을 드는 수술입니다. 근데 뭘 드냐? 가슴 중에 유두를 드는 겁니다. 젖꼭지가 처져 있다. 우리가 보통 처졌다면은 젖꼭지가 처진 거잖아요. 그 조직이랑 가슴에 이제 유두를 위로 올리는 수술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가슴 거상술은 가슴 축소술과 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가슴이 왜 처지겠습니까? 무거워서. 무거워서 처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안 무거운데 나이가 이제 들수록 자연적으로 이제 쭉 처지는데, 그것 또한 실제로는 피부가 이제 늘어난 거죠. 피부 조직이 남기 때문에 피부 조직을 줄인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소 수술이랑 수술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축소 수술에서는 가슴이 커서 처진 사람은 이제 조직을 좀 많이 떼어내게 되는 거고, 그냥 볼륨 없이 피부 조직만 처진 경우에는 피부 조직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볼륨을 더 붙여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이제 그 수술 방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상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상 수술 방법. 네. 보통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륜주의 절개법, 수직 반응법, 역T자 반응법. 그래서 최종적으로 흉터가 남는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네네. 그 세 가지가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 각각의 방법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처진 정도, 줄여야 되는 조직량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처진 정도가 제일 작다 했을 때는 유륜주의 절개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륜주의에만 이렇게 동그랗게 바늘이 남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바늘법은 그보다 조금 더 처져서 조직을 조금 더 잘라내야 될 때 이제 하는데, 롤리팝이라고 해서 사탕 모양처럼 유륜주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밑에 하나가 딱 더 막대기가 있는 거죠. 그게 수직 바늘법이고, 이제 또 피부 조직이나 유선 조직을 좀 더 많이 잘라야 된다 했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O자 모양 되는 식으로 하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은 제일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수술식 방법은 뭔 것 같나요? 우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제가 조금 선택하는 게 좀 다른데, 이게 뭐 의사 선생님들마다 자기 기준점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젊을수록 사실은 이 흉터 때문에 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수술 바늘이 제일 작게 남는 유륜주의 절개법 하고 좀 더 많이 이제 올려야 된다 싶을 때는 이제 수직 바늘법,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요? 네, 저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흉터 반응이 더 붉고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개선이 많아지는 거는 확실히 좀 부담스럽고, 피부의 텐션도 확실히 더 쫀쫀하고 강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좀 더 있으신 분들처럼 이렇게 피부가 말랑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흉터 문제가 좀 더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반응도 좀 더 많고, 텐션도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또 흉터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륜이나 수직 반응법이 더 메인이 되는 것 같아요. 흉터에 대한 걱정, 고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나요? 흉터는 남을 수밖에 없는데, 득과 실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전에 내가 가슴이 너무 처지거나 너무 커서 뭐 어깨도 아프고 뭐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증상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이제 이거밖에 없으니까, 흉터를 조금 남더라도 그 증상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을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술할 때는 최대한 장력을 작게 만들어서 수술이 바늘이 크게 남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납득이 되신 분들은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정도의 흉터를 남기고서 수술할 생각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는 거죠, 뭐. 너무 심한 하수인데 유륜으로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요런 흉터가 세 가지 방법이 요렇게 남는데 당신은 그래도 이건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그럴 때 그냥 뭐 가볍게 좀 올리는 사람이야 서로 뭐 유륜으로 합시다. 서로 좋게 합의가 빨리 되는 거고. 좋게 되지. 수직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럼 저 새로 흉터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네. 미륜으로만 하면 분명히 부족할 거다. 부족하지. 뭐 모양이 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조리퐁처럼 될 수도 있고. 안 예쁠 수 있지. 이게 이제 올리는 만큼 또 밑에서 이렇게 쪼아줘야 잘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예뻐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안 됩니다. 얘기하면은 또 반반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수직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래도 그거 도저히 뭐 못 받아들이겠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재밌진 않는데 워낙에 그 거부를 많이 해서 제가 한번 원대로 해주겠다, 해드리겠다 해서 이제 수술을 유륜주의로 했는데 이게 전반적인 모양이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수직받는 법 해왔어야 되는데 하니까 그 사람도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모양이 안 예쁘니까 저도 속상하고 그 환자도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제 환자들 설득할 때 최종 모양이 일단은 예쁜 게 좋다. 당신이 가슴을 계속 까고 다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죠. 근데 좀 어린 친구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 어르신한테 반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애 반말합니까? 아유, 반말 안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잘 말 안 들어줘요. 그냥 수직반응법 하시고 아니면은 나는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나는 못하겠어. 사실 그렇게 딱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할 거면 난 못 해주겠다. 이게 그 환자분은 이걸로 가능한 범위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 2, 3번 중에 이거는 입원해야 되는 거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인데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서도 이게 안 되면 근데 2로 해야 될 걸 우리가 1로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 같으면 뭐 물론 그분이 원했다고 하니까 뭐 그분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속상하잖아. 그런 경우에 또 납득돼서 그래 뭐 제가 원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그냥 좋게 넘어가는 분들도 뭐 당연히 겉으로는 이제 뭐 그런데 모두의 마음속에 찜찜함을 남기고 네. 아니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지 그래야 기분 좋잖아요. 있고 내가 뭔가를 도움을 줬구나 하는 보람이 생기지 해놓고 뭐 이상하게 되고 모양이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네 마음에도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좋습니까? 하여튼 그 흉터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되게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좀 설명을 많이 하고 네. 모양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무게를 줄여서 뭐 어깨 결림이든 뭐 디스크든 목 아픔이든 뭐 여러 가지 또 막 옷 입기 불편함, 뭐 브래지어 뭐 고르는 거, 뭐 또 짝가슴 같은 게 뭐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런 괴로움이 해결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 따라오는 거지만 네, 가벼워지면 네. 성형외과는 모양이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모양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구원장님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레지던트 시작해가지고 저희 은사님 중에 이제 설정현 교수님이라고 이 거상 수술을 주로 많이 하셨던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하고 제가 논문을 썼었어요. 수직 반응법하고 뭐 역티자 비교하는 거였나?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논문이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는 이 성형외과를 잘 몰랐어요. 1년차가 뭘 알겠어, 진짜. 맨날 응급실에서 꼬매고 앉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술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수님이 논문 한 5개 탁 던져주고, 교과서랑 공부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를 이제 글을 만들어 와라. 그 1년차가 진짜 뭘 알겠습니까, 진짜. 이게 거대 유방 수술이라고 막 그때는 이제 한국말로 그랬었거든요. 이 축소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하는지도 처음 몰랐어.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성형외과가 더 매력적이라고 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처음 느꼈을 때. 이제 우리가 개원을 해서 환자들 보면서 이제 수술해 나가는 그 상태가 되게 저는 감회도 좀 새롭고, 그때 논문 쓰면서 막 밤새면서 일하면서 막 썼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공부도 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애착이 가는 수술인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려고 이제 영상을 거상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흉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 몇 달 정도 지나야 좀 옅어질까요? 뭐 보통
한두 달이 제일 붉고 뭐 썽을 내고 이런 상태니까 그 시기가 좀 지나가면은 좀 차츰 많이 좋아지시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하얀 선 정도가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개인차 있을 수 있죠. 네, 비유성 반응이 생긴다든지 하는 분들은 1년, 정말 길게 가는 분들은 사실 한 2년까지도 흉터 문제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지나면은 좀 하얗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 이게 아주 작은 쌍꺼풀 수술 같은 수술은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할까요? 회복 기간은 뭐 치료 기간은 일주일이면 사실은 다 끝나고 붓기라든지 근데 이 수술은 통증이 많이 없어서 크게 막 통증 때문에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하고 이러진 사실 이제 좀 큰 수술이라 생각하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아플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확대 수술이 더 아프지. 그렇죠. 이건 별로 뭐 통증을 많이 못 느끼죠. 네. 오히려 축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홀가분하게 느끼시죠. 가벼워지니까 어깨가 너무 편하다. 나 진짜 잠 잘 잤다. 무거웠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무유 수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거대 유방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이미 20대 이전에 발육이 많이 되어서 이미 커져버리고 네네. 그로 인한 불편감을 겪고 계시니까 임신 출산을 하기 전에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있죠. 수술 후에 무유 수유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유선 조직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거기가 상처가 많이 생길수록 모유 수유가 조금 작게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유두 근처의 유선 조직을 최대한 살리면 그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수술하는 의사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수유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조직을 좀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관이 네. 개수가 15개, 20개 정도였나요? 20개 네네. 안쪽 정도로 있었던 것 같은데 나무 가지라고 생각하면 유두 끝에 있는 관이 그 정도 되고 유선 조직들이 매달려 있는 그렇죠. 형태인데 그게 이제 일부만 남아 있어도 일단 가능하죠. 수유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수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위쪽 부분에 유선 조직은 조금 연결시켜 놓고 아래쪽을 많이 없애가지고 이제 끌어올려 주게 되면은 이제 수유가 또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건 이제 유두랑 유륜이 완전히 분리돼 버리면 이제 그건 안 되죠. 네, 그거는 아주 심한 하수와 거대 유방의 경우에는 완전히 훼손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기 있죠. 때문에 본인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는 상담을 와보셔야 요거는 어느 정도 살릴 수 있겠다? 그렇죠. 아니겠다를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거상술 이후에 유방암이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네네. 혹시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좀 어떤가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유선 조직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흉살이라고 하죠. 흉터살. 네. 흉살이 생기면 그게 이제 암이랑 감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엑스레이에서 약간 덴스한 조직은 그렇죠. 좀 하얗게 나오게 되니까. 더 하얗게 네. 되고 거기가 흉조직이 되면서 약간 뭐 석회화? 네, 그런 일이 그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건 아시고 이제 초음파를 검사를 하든 유방외과 선생님한테 이제 의논을 하든 진료를 받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기 병력에 대해서 네.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하얀 흉터 주위에 마침 암이 생겨서 감별이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에는 약간의 불리함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떨어져 있어서 별로 조작받지 않은 조직 내에 있는 그런 암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약간의 가능성의 영역이기는 하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교통사고 날까봐 차를 아예 탈 수 없다. 뭐 결론 짓는 거나 뭐 비슷하니까. 네네. 네. 그런 점이 있다는 거는 아시고, 또 사실 좋은 점이라는 거는 거대 유방의 경우에 유선 조직과 이런 조직들을 절제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술을 받은 분들이랑 아닌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유방암이 상대적 리스크가 뭐 0.6, 0.7 이렇게 감소했다는 보고도 많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줄어든 만큼 그 생길 수 있는 밭은 줄었다.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슴 거상술을 기준으로 축소, 확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권 원장님의 옛날 이야기도 듣고 네. 성형외과 의사로서 또 처음 꿈을 펼치지 못하고 응급실에만 갇혀 있을 때 그때 힘들 때 마주했던 좀 성형외과의 좀 메인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메인이죠. 또 원래 암 수술 이후에 재건하는 거, 재건하는 또, 거. 이제 이 성형외과의 꽃 같은 부분인데 성형외과 꽃이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나눠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안녕.